물방울이 창문을 두드렸다. 버스 안 지방법원 5호. 법정은 정오의 공기를 가득 품은 채 고요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릴 때 누군가는 숨을 들이마셨다. 재판정 중앙, 피고인 이동욱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에게 내려질 마지막 단어를 기다렸다. 피고인 이동욱, 사형. 그 말이 공기 속을 가르자 한 여자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희생자 중 한 명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아무런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영혼이 편히 쉬길 바랍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이 말은 누군가를 용서한다기보다 무너져버린 시간 속에서 남은 마지막 인간의 몸짓처럼 들렸다. 이동욱은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간신히 움직였다. 비가 올까요? 옆의 교도관은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순간의 정적 속에서 빗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마치 그가 남긴 질문이 하늘에 닿은 듯했다. 그날 이후 이동욱은 교도소 안에서 비가 내릴 때마다 깨어 있었다. 감방의 벽에 귀를 대고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세었다. 그것이 그에게는 심판처럼 들렸다. 수면은 찾아오지 않았고 눈꺼풀 아래에서는 오래된 장면이 반복됐다. 어릴 적 어머니가 피투성이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밤의 장면이었다. 2007년 5월 3일 그는 마지막으로 종이 한 장을 요청했다. 얇은 종이 위에는 삐뚤한 글씨가 남았다. 엄마, 용서해주세요. 나는 그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단지 그 소리를 견딜 수 없었어요. 편지는 교도소장에게 전달되었다. 다음 날 그는 조용히 형이 집행되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버스 안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야간 노동자와 DNA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모든 과정은 영도 살인사건 2005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기록의 한 줄로는 설명되지 않는 잔상이 남았다. 사건을 추적했던 형사김은 지금도 그날의 현장을 떠올린다. 콘크리트 냄새와 빗물 냄새가 섞여있던 그 거리, 여성들의 머리카락이 젖어 바닥에 붙어있던 장면. 그는 법정에서 판결을 들으며 손가락을 꽉 쥐었다. 그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수사보고서가 아니라 인간이 기억에 갇힐 때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험이었다. 비가 내리던 날 밤, 이동욱은 희생자들을 항상 같은 자세로 눕혔다. 팔을 모으고 무릎을 구부린 채. 그것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의 기억 속에 고정된 이미지였다. 누군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멈추는 행위였다. 그리고 그는 믿었다. 빗물이 모든 흔적을 씻어줄 것이라고. 실제로 많은 증거가 물에 지워졌다. 다만 그가 남긴 한 병의 머리카락만이 유일한 증거로 남았다. 그 병은 지금도 부산지방경찰청 증거보관소의 철제 선반 위에 있다.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증거사 영도 2005. 담당 수사관은 가끔 그 병을 바라본다. 차가운 유리 속에서 머리카락이 뒤엉켜 있으며 세월의 먼지가 그 위에 얇게 쌓여있다. 외부의 비가 창고 지붕을 때릴 때마다 금속판이 진동하며 낮은 울림을 낸다. 그 울림은 마치 이동욱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는 듯하다. 다음 생에는 비가 없는 곳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 한 문장은 수많은 경찰 보고서보다 강렬하게 남았다. 한 인간의 폭력은 종종 악의보다 상처에서 시작된다. 치유받지 못한 기억이 쌓여 결국 타인을 해치는 형태로 폭발한다. 사회가 그 징후를 잊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비극이 된다. 버스 안의 거리에서는 지금도 비가 내린다.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걷지만 몇몇은 여전히 그 시절의 불안을 기억한다. 그들은 말한다. 비가 올 때면 도시가 조용해진다. 그 조용함 속에는 여전히 영도의 어둠이 숨어있다. 이 사건은 범죄의 잔혹함보다 기억의 잔혹함을 드러냈다. 과학은 증거를 밝혀냈지만 그를 만든 환경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다. 기자들은 사건을 마감하며 한 줄을 남겼다. 비의 기억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포가 아니라 새로운 이해다. 어느 날 한 형사가 신입 교육생들에게 말했다. 영도의 사건을 잊지 마라. 그것은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우리가 외면한 사회의 초상이다. 그 말이 끝날 무렵 창밖으로 가벼운 비가 내렸다. 마이크가 천천히 꺼지며 빗소리가 남았다. 도시의 숨소리와 섞인 그 리듬은 어느 때보다 낮고 묵직했다. 누군가의 발자국처럼 천천히 멀어져 갔다. 습한 공기 속에서 형사 김은 오래된 문을 밀었다.
낡은 여인숙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뒤섞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반쯤 마른 커피잔, 녹슨 가위 한 자루, 그리고 작은 공책 한 권이 있었다. 표지는 젖어 있었고 잉크가 번져 글자가 흐릿했다. 형사가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다. 비가 오면 엄마가 온다. 엄마는 바람 속에서 웃는다. 나는 그 웃음을 견딜 수 없다. 짧은 문장이 칼날처럼 남아 있었다. 글씨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잉크는 마치 피처럼 번져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의 정적이 묘하게 무거워졌다. 김은 동료를 바라봤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이 공책이 사건의 실마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프로파일러들은 글자를 확대해 분석했다. 문체의 불균형, 반복되는 단어, 비라는 단어의 집착적 사용. 결론은 하나였다. 이동욱은 기억의 포로였다. 그의 폭력은 계획이 아니라 회상의 결과였다. 기록을 추적하던 경찰은 과거 학교 자료를 찾아냈다. 1984년 여름 12살의 이동욱이 살던 집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그의 어머니였다. 당시 경찰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해자는 남성의 폭행으로 사망, 목격자는 아들로 추정. 그날 밤 어린 이동욱은 창문 틈으로 들려오는 빗소리와 어머니의 비명을 함께 들었다. 이후 그는 말을 잃었다. 보호소 기록에 따르면 그는 비가 오는 날마다 벽을 두드리며 그만해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때부터 비는 그의 두려움이자 자극이었다. 형사들은 사건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희생자들은 모두 머리가 길었고 혼자 살았다. 피해자의 시신은 일정한 자세로 놓여 있었다. 팔을 잡고 무릎을 굽힌 형태. 이는 어머니의 사망 당시 사진과 정확히 일치했다. 프로파일러는 말했다. 그는 살인을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같은 장면을,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도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제거였다. 기억을 잘라내는 행위. 머리카락은 그에게 어머니의 상징이었다. 각 피해자에게서 조금씩 가져간 머리카락은 그가 통제하려 했던 과거의 조각이었다. 현장 감식반은 그의 방에서 머리카락이 담긴 유리병 사개를 발견했다. 라벨도 이름도 없었다. 단지 하나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조용히 자라라. 그 문장을 본 형사들은 모두 말이 없었다. 이동욱은 조사실에서 끝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형사들이 DNA 결과를 보여주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비가 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살아 있었을 겁니다. 그 한 문장은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렸다. 김은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의 질문은 의미가 없었다. 그 말 한마디가 자백보다 무거웠다. 프로파일러는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이동욱은 비를 죄의 도구로 믿었다. 빗물은 그에게 정화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매번 같은 악몽을 되풀이했다. 조사실 밖 복도에는 여전히 빗물이 흘러내렸다. 그 소리가 벽을 타고 번졌다. 형사김은 창문을 닫지 않았다. 빗소리가 진술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증거 보관실로 옮겨진 공책은 다시 봉인되었다. 표지는 여전히 축축했고 잉크 자국은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 글자 사이에 남은 얼룩이 마치 또 하나의 목소리처럼 보였다. 엄마는 바람 속에서 웃는다.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사건의 윤곽은 완전히 드러났다. 그리고 수사팀은 다음 날 아침 영도 구치소로 이동욱을 이송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형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잠시 후 빗방울이 떨어졌다. 비는 다시 시작되었다. 형사 김은 사진을 한 장 들고 있었다. 젖은 아스팔트 위에 찍힌 희미한 타이어 자국. 그것이 유일한 단서였다. 자국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소형 운반차의 패턴과 일치했다. 분석 결과는 예상보다 명확했다. 영도 지역 건축자재 운반업체 중 하나. 그리고 그 회사에는 야간 운전사 이동욱이 있었다. 조사팀은 그의 이름을 처음 봤을 때 잠시 멈췄다. 기록에는 단 한 줄의 메모가 있었다. 2002년 여성 사생활 침해로 경고 조치. 그 한 문장이 수사관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형사김은 즉시 영장 신청을 준비했다. 2005년 10월 14일 밤 11시 경찰은 이동욱을 불러냈다. 그는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커피캔이 들려 있었다.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그의 눈빛은 일정했다. B는 싫습니다. 하지만 일은 해야죠. 그는 짧게 답했다. 말투는 평온했지만 손끝은 끊임없이 움직였다. 형사들은 그의 트럭을 조사했다. 트렁크에는 시멘트 자루, 낡은 장화, 그리고 노란색 비옷이 있었다. 비옷의 끝자락에 묻은 흙이 유독 짙었다. 국과수 감정 결과 그 흙의 구성은 피해자 3의 현장에서 채취된 것과 완벽히 일치했다. 그 순간 사건의 방향이 바뀌었다. DNA 채취가 진행됐다. 이틀 후 결과가 도착했을 때 형사김은 숨을 멈췄다. 피해자 3의 손톱 밑에서 나온 미세한 혈액이 이동욱의 것과 일치했다. 실험 보고서의 숫자는 냉정했다. 확률 99.98%. 체포 후 조사실의 공기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이동욱은 의자에 앉아 손목을 포개었다. 그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시계 초침만이 유일한 소리였다. 세 번째 질문이 끝나갈 즈음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들을 죽인 건 아니에요. 단지 조용해졌으면 했어요. 비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 말을 들은 형사 김의 손등에 소름이 돋았다. 감정이 배제된 목소리였다. 프로파일러는 즉시 심리평가를 요청했다. 검사 결과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를 보였다. 폭력적인 환경에서 성장했고 특정한 청각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여전히 의문을 품었다. 왜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왜 시신을 일정한 자세로 눕혔을까? 수색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그의 숙소는 오래된 여인숙 건물 3층이었다. 방 안은 정리되어 있었고 흔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옷장 안의 상자 하나가 형사들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 안에는 투명한 유리병이 있었다. 뚜껑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병 안에는 머리카락이 감겨 있었다. 형사김은 조심스럽게 라벨을 확인했다. 아무런 이름도 날짜도 없었다. 단지 깨끗하게 정리된 머리카락 다발들이 병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양은 4사람분이었다. 그 순간 김은 사건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비를 이용해 흔적을 지웠고 물을 정화의 상징처럼 믿었다. 세탁된 신발, 반복적으로 씻긴 옷, 삭제된 통화 기록,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있었다. 그는 비를 방패로 삼아 자신의 흔적을 덮었다. 조사관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이건 미친 사람이 아니야. 자연 속에 숨어든 인간이에요. 이동욱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말은 없었지만 표정이 모든 걸 대신했다. 그는 이미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날 그에게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찼고 그 소리를 멈추는 것이 유일한 안식이었다. 형사김은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비는 그에게 증거를 지우는 도구였다. 그러나 동시에 죄를 드러내는 냄새이기도 했다. 며칠 뒤 영도 경찰서 복도는 축축했다. 외부에서 흙냄새와 함께 습기가 들어왔다. 김은 창문을 닫지 않았다.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트럭 타이어 자국의 이미지가 다시 떠올랐다. 그것이 사건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그날 밤 증거물 보관함에서 노란색 비옷이 봉인되었다. 봉투 안에 남은 흙이 아직도 젖어 있었다. 형사는 잠시 손가락으로 비닐을 눌렀다. 그 냄새가 폐 안으로 스며들었다. 시멘트와 흙, 그리고 비의 냄새. 그것이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형사김이 도착했을 때 공원은 이미 경찰 테이프로 둘러싸여 있었다. 잔디 위에는 젊은 여성이 누워 있었다. 머리카락이 반쯤 잘려 있었고 손끝에는 흙과 피가 엉켜 있었다. 시신의 자세는 기이할 만큼 정돈되어 있었다. 팔이 가슴 위로 모여 있었고 무릎이 절반쯤 굽혀 있었다. 형사는 숨을 들이쉬었다. 냉기가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현장 감식반이 지면 샘플을 채취했다. 흙은 일반적인 토양과 달랐다. 시멘트 가루가 섞여 있었고 강한 석회 냄새가 났다. 분석 결과 이 조합은 대청교 인근 공사장의 토양과 동일했다. 그 공사장은 사건 현장에서 불과 800m 떨어져 있었다. 김은 즉시 지도 위에 빨간 점을 찍었다. 야간 작업 인부들을 조사해봐. 이틀 뒤 영도 일대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남성 300여 명의 명단이 확보됐다. 경찰은 근무 시간표, 출퇴근 경로, 범행 추정 시각을 비교했다. 하지만 명단에는 낯선 이름들이 많았다. 이주 노동자, 임시직,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들. 수사는 복잡해졌다. 그 무렵 한 여성 시민이 경찰서로 찾아왔다. 그녀는 몇 주 전 밤길에서 어떤 남자가 자신을 따라왔다고 진술했다. 노란색 비옷이었어요.
얼굴은 희고 키는 175쯤 됐어요. 가로등 불빛이 얼굴에 닿았는데 눈빛이 이상했어요. 웃고 있지도 화난 것도 아닌데 표정이 없었어요. 그녀의 진술은 기록되었다. 수사관들은 컴퓨터로 몽타주를 생성했다. 화면에 떠오른 얼굴은 평범했지만 눈매가 비정상적으로 공허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사로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겉면에는 아무 주소도 이름도 없었다. 기자가 봉투를 열었을 때 안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그는 아직 여기에 있다. 비는 아직 다 씻지 못했다. 잉크는 묘하게 번져 있었고 종이 가장자리는 축축했다. 경찰은 즉시 신문사로 출동했다. 봉투에서 채취된 지문은 활용할 수 없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거한 흔적이었다. 여론은 폭발했다. 언론은 영도 연쇄살인이라 명명했고 시민들은 비오는 밤마다 문을 걸어 잠갔다. 수사팀은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 가지 가설을 세웠다. 피해자 이를 태운 적 있는 택시기사가 주요 용의자로 떠올랐다. 그의 DNA가 현장 증거와 70% 일치했다. 그는 여러 차례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했다. 김은 그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10월 8일 밤 또다시 비가 내렸다. 오전 4시 영도 신축 건물 인근에서 한 남성이 시신을 발견했다. 피해자는 40대 여성, 머리카락이 짧게 잘려 있었다. 그녀의 몸은 새로 쌓인 콘크리트 벽 옆에 정중하게 눕혀져 있었다. 손목에는 붉은 흙이 묻어 있었고 주변에는 바퀴 자국이 반원 형태로 남아 있었다. 비가 그친 후 수사관들은 자국을 석고로 떠냈다. 그것은 공사장 운반차 타이어의 패턴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형태는 피해자 3의 신발에서 발견된 흙과 일치했다. 형사김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중얼거렸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일정한 구역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때 수사는 완전히 방향을 바꾸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해제하고 공사 현장 주변의 근로자 명단을 다시 검토했다. 비 오는 날 야간 근무를 했던 사람, 신체 조건이 175cm 내외 단독 생활자, 프로파일이 명확해졌다. 그중 한 사람이 형사의 눈에 들어왔다. 이름, 이동우, 야간 운전사, 33세. 주소는 대청교 남쪽 골목의 오래된 하숙집. 그의 기록에는 짧은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2002년 여성 관찰 행위로 신고. 김은 조용히 보고서를 덮었다. 방 안에는 비 냄새가 가득했다. 그때 형사는 깨달았다. 이번 사건의 실마리는 사람의 흔적이 아니라 흙의 냄새 속에 있었다. 부산 영도구 2005년 여름 첫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파출소 무전기에 짧은 신호음이 울렸다. 영도 7번지 여성 변사체 신고. 형사김은 현장으로 달려갔다. 오래된 아파트 복도 끝 불빛이 꺼진 문 앞에서 주민들이 웅성거렸다.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강제 침입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경비원이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멈춘 듯했다. 거실 바닥에 30대 후반 여성의 시신이 누워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소연, 37세, 회계사.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 방은 정리되어 있었고 물건 하나 어긋나지 않았다. 마치 평소처럼 하루를 마친 뒤 잠시 쓰러진 듯한 모습. 그러나 형사의 눈은 즉시 목덜미에 남은 붉은 자국에 멈췄다. 끈이나 줄이 아니라 손으로 눌린 자국. 옆에는 가위가 떨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반쯤 잘려 있었다. 감식반은 신속하게 사진을 찍었다. 손톱 아래에서 남성 피부 조직이 채취되었다. 혈흔은 미세했고 사망 추정 시각은 밤 11시경. 아직 체온이 남아 있었다. 현관과 창문에는 외부 흔적이 없었다. 마치 범인이 비를 기다렸다가 들어온 것처럼 바닥의 발자국은 흐릿했다. 형사김은 무전기를 들었다. 현장 오형. 빗물이 지운 것 같습니다. 사건은 자살로 보기 어려웠다. 경찰은 잠정적으로 타살로 분류했다. 하지만 뚜렷한 동기가 없었다. 피해자 주변에는 돈 문제도 원한 관계도 없었다. 비는 그날 이후 일주일 내내 내렸다. 7일째 되는 날 새벽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되었다. 남포동의 좁은 골목길 쓰레기 수거통 옆에서 여성이 발견됐다. 그녀의 목에는 동일한 아픈이 있었고 시신은 몸을 반쯤 접은 상태로 놓여 있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와 흡사했다. 이번에도 현장에는 도난이나 침입의 흔적이 없었다. 피해자는 미혼, 홀로 거주, 머리카락 일부가 잘려 있었다. 형사들은 두 사건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자세, 상처, 머리카락, 세 가지 공통점.
수사본부는 즉시 영도 사건이라는 이름의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회의는 매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자료를 비교했지만 명확한 연결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대신 그가 반복하는 패턴이 있었다. 여름비, 혼자 사는 여성, 실내 범행, 절도 흔적 없음. 프로파일러가 첫 분석을 내놓았다. 범인은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제된 폭력, 반복된 형태, 강박적 패턴. 비는 그에게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언론은 사건을 연쇄살인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비 오는 밤의 살인자. 시민들은 비가 내리는 밤이면 외출을 꺼렸다. 경찰 신고는 급증했고 영도 일대의 슈퍼마켓은 일찍 문을 닫았다. 형사 김은 수사 일지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골목에 가로등 불빛 아래 빗물은 하수구로 모여들었다. 그 빗물이 모든 것을 지우고 있었다. 발자국, 피, 시간, 그리고 흔적. 그는 기록했다. 이 범죄는 비로 시작된다. 그리고 비가 멈추지 않는 한 또 다른 밤이 올 것이다.